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강원특별법이 모레 본격 시행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위기 상황마다 해결사로 나선 건 도민들이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11일 0시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조선 태조 때 강원도가 탄생한 이후 628년 만에 대변합니다. 진정한 지방 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컸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특별자치도를 공약하면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주와 세종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도민들이 만든 첫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넘겨받는데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혔고 강원특별법도 전부 바꿔야 했습니다. 당초 강원특별법 조항은 23개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뼈대만 있는 법안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현실을 바꿀 자치와 분권 특례를 더해야 했는데 정부 부처가 권한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진통 끝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안에서도 트집 잡기가 여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정부가 반대가 심해. 그걸 알아야 돼. 분기점은 작년 5월 국회였습니다. 5월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특별자치도 출범 전 입법이 완성되는데 법안 심사 상정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도민 1000여 명이 국회로 몰려가 무책임한 국회를 성토했고 일부는 삭발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축구한다! 결국 2차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안 제출 당시 137개였던 특별법 조항이 84개로 줄었습니다. 환경과 국방, 산림과 농지 규제 완화가 담긴 건 긍정적이지만 교육과 의료, 재정과 자치권 보장 특례는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특별자치도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이번에는 강원특별법에 어떤 특례가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강원 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특례를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특별법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환경 분야 특례입니다. 각종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었던 환경 영향평가 권한이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넘어온 건데요. 더 이상 중앙정부 기조에 휘둘리지 않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환경 영향평가에만 8년이나 발목이 잡혔던 대표적인 사례가 양양 5세 케이블카였는데 이제는 적어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게 됐습니다. 중앙정부보다는 시군과의 관계가 더 유대적이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하여 협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미활용 군용지 개발도 원활해집니다. 국방부가 활용 계획이 없다고 분류한 땅이 강원도에 30곳이 넘지만 정작 강원도 지자체들은 현황 파악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도 제공받고 자치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토양오염 정화 작업 역시 국방부가 지체해도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부담하면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 가치를 좀 따져봐야 되고 그 중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거고.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산림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빗장을 풉니다. 강원도가 산림이용지구로 지정하면 국유림이라도 매입할 수 있고 야영장과 케이블카, 레포츠 시설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도 강원도가 농업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 정도인 4,000헥타르를 해제할 수 있어 산림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관광, 산업단지 육성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옥죄었던 각종 규제들이 수십 년 만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활용한 강원도와 시군의 정책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가 국비 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우선순위를 정해 국비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2경춘국도 500억 원과 영월 삼척고속도로 30억 원,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 250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중앙부처 지원관과 협력해 정부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며 대통령 민생 토론회 때 나온 사업 예산 마련에 집중하고 있어 강원도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대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대폭 늘었지만 수능의 최저 등급을 못 맞춰 지역인재 선발에서 미달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 원주의대가 수시에서 미달된 지역인재를 정시에 다시 뽑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14%. 지난해 가톨릭 관동대 의대 신입생 중 지역인재 비율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강원권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 20%조차 충족하지 못했고 전국 평균인 52.4%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80%를 넘게 지역인재로 선발한 부산대와는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지역인재 비율이 낮은 건 3개 과목을 합해 많아도 5등급 이하가 돼야 하는 까다로운 수능 최저 등급 때문입니다. 4개 과목을 합해 6등급을 요구했던 연세대 원주의대도 18.6%라는 낮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이 늘고 지역인재 비율이 높아지면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커졌지만 상대평가로 결정되는 수능 고등급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인재가 미달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수시에 못 뽑는 대학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하면 지역 출신을 지역에서 교육하고 수련시켜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2025학년도 강원권 의대들의 지역인재 전형 최저 등급은 여전히 높습니다. 연세대 원주의대는 4과목 합 6등급, 강원대는 학생부 교과에선 3과목 합 6등급, 학생부 종합에선 3과목 합 7등급, 한림대는 3과목 합 4등급, 가톨릭 관동대는 3과목 합 5등급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다행히 올해엔 의미 있는 해법을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연세대 원주의대는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한 인원만큼 정시에서 다시 지역인재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달이 나면 정시 일반 전형으로 넘겨 지역인재 비율을 채우지 못했던 걸 개선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게 있어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수시에서 저희가 미처 뽑지 못한 학생들에 있어서는 정시에서 저희도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대학들이 지역인재 미달 해결에 미온적인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대학에겐 혜택을 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22대 국회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이 원주에서 창당 대회를 갖고 원주에 등지를 틉니다. 조국혁신당 강원도당은 오는 9일 상지대학교 민주관에서 조국 대표와 9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창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춘천에 강원도당을 둔 다른 정당과는 달리 교통 여건상 전국의 당원들이 오가기에 편리한 원주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주요 정당이 강원도당 사무실을 원주에 둔 건 처음입니다. 춘천 서면과 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홍천 널밑 재터널 건설도 함께 통과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암호에 둘러싸인 육지 속 섬 중도입니다. 그런데 도심과 이어진 길은 춘천대교뿐입니다. 서면에 사는 주민이 중도로 가려면 신매대교와 소양 2교, 춘천대교 등 다리 3개를 건너야 했습니다. 서면대교 건설은 춘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면대교 건설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타당성 재조사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2028년까지 1,282억 원을 들여 길이 1.25km, 왕복 4차선 교량이 건설됩니다.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 차량 이동 거리가 17km에서 3.9km로 60%나 줄어듭니다. 서면대교 완성이 되면 춘천시의 중심하고 서면까지의 거리가 시간상으로 한 17분 정도에서 7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2경춘국도까지 건설되면 수도권에서 춘천 도심까지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춘천 서면대교는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한편 홍천 서면과 가평군 설악면을 연결하는 널미제 터널 건설 공사도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팔광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형 ITX 열차가 올해부터 정착역을 줄여 서울에서 태백을 거쳐 동해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차 운행 시간이 태백까지는 2시간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연 운행이 잦아 이용객들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고 속도 시속 1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신형 열차 ITX 마음이 태백선과 영동선에 도입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3개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면서 청량리역에서 태백역까지 기존 3시간 6분에서 2시간 48분으로 18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행 지연이 많아 심한 경우는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통 시점부터 지난해 말까지 4개월 동안 10분 이상 지연돼 도착한 건 5번에 한 번꼴입니다. 상시적인 그 지연 구간이 예비역 부근, 평지 부근에서 영월 구간, 태백역에 도착할 때는 청양에서 출발해서 20분이 지연이 됐는데 이러한 지연 시간에 대한 아무 안내도 없었고 지연에 대한 보상도 없었고. 코레일 측은 선로 안전 문제와 낙석 위험으로 10분에서 25분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까지 내걸었습니다. 일반 열차 역시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ITX의 수송 지연으로 청량리에서 멀어질수록 이용객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올해 들어 정차역별 이용객을 살펴보니 태백역이 2만 1,000여 명으로 제일 많았고 영월역과 사북역 순이었습니다. 영동선 삼척 도계역과 동해역의 ITX 하루 이용객은 평균 30명에서 40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ITX는 하루 1회, 무궁화 호는 4회 왕복 운행 중인데 소요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ITX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 태백선 구간에는 매진 사태로 이용에 불편이 큽니다.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열차를 한 량 정도 더 붙여서 운행하는 경우는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계속 좀 코레일에다가 문의하는. 강원도와 각 시군은 ITX 마음 운행에 따른 코레일의 손실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연 도착에 따른 승객 불편, 그로 인한 구간별 이용객 편차로 인해 ITX 운행에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영 의원 측은 중앙당의 내부 논의 결과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내정됐다며 앞으로 강원도의 군사규제 완화와 접경지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삼선 의원의 성기현 의원은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에 따라 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강원도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이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천연물 산업화 혁신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280억 원이 투입되는 천연물 산업화 혁신센터는 2030년까지 5,500제곱미터 부지의 7층 규모로 키스트 강릉분원 부지 내에 건립됩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11월 450억 원이 투입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천연물 소재 전 주기 허브 조성 공모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춘천시 조직 개편안이 조직 진단의 명확성 부족을 이유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춘천시가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사업을 위해 7월 1일자로 스마트 도시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려 했지만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때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조직 개편이 힘들다고 보고 오는 24일 본회의 때 재상정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로 워크아웃이 개시된 상황에도 강릉의 주문진읍 황오리 일대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강행하자 강릉시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강릉시는 어제 태영건설 본사를 방문해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의사를 밝히고 KDB 산업은행 등 채권단 협의회도 들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업무를 진행할 때 강릉의 반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강원FC의 고3 학생 공격수 양민혁에 대한 국내외 구단의 관심이 높아지자 김병지 대표가 이적료와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미국 팀에 41억 원 영입 제안을 거절했다며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제안이 온다면 59억 원 이상의 이적료를 받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적 시기에 대해서는 양민혁이 올해 준프로 계약이 끝나고 내년 프로 선수가 되면 여름 이적 시장부터 유럽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올해 초 강원 지역 최초로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이 시작된 횡성에서 고위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가 실시됩니다. 횡성군과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대성병원은 이달부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진료팀을 통해 고령층 가정 방문 진료를 시작합니다. 진료팀은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노인 10명을 선정해 한 달에 2번 왕진을 나가게 되고 신청 상황에 맞춰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